예약하신 시술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호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젊음을 찾아드린 주름 명의로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못된 시술을 받고 재시술을 위해서 방문하신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환자분에게 왜 이런 시술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았거든요. 단순히 비싸니까 좋겠지? 병원이 추천해준 시술이니까 믿을만 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얼굴에 대한 이해도 없이는 가격도 병원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알려드릴 시술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위에 따라서 조심해서 받아야 할 시술도 있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시술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피부 구조, 회복 속도, 시술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술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내가 하려는 그 시술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시술은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아마 다들 아실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대중화된 시술이죠. 그런데 몇몇 환자분들을 보시면 보톡스를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보톡스는 잘만 쓰면 주름도 잡고 얼굴 라인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시술이지만 반대로 조금만 잘못 쓰면 내 표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시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톡스는 표정 근육을 마비시켜서 잠깐 쉬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접히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피부에 접힌 자국이 남고 그게 고정주름이 됩니다.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면 그 부위의 근육이 마비된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마비되면 피부가 덜 접히게 되니까 주름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잡힌 주름까지도 어느 정도는 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원리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시술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톡스는 어디에 얼마나 어느 깊이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로 보톡스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원하는 부위의 근처 근육이 같이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위는 첫 번째가 눈 주변, 두 번째가 입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가의 경우 잔주름을 없애겠다고 너무 과하게 혹은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눈썹 끝이 이상하게 찍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보톡스가 조금 번져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까지 영향을 줘버리면 눈이 예전처럼 잘 안 떠질 수도 있습니다. 입 주변도 굉장히 민감한데요. 입이 사용되는 모든 동작을 할 때 입 주변 근육들도 아주 섬세하게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을 주름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시술해주세요 하고 대충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 마실 때는 물이 새고 말할 때는 발음이 새고 웃을 때도 입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숙련된 의사에게 정확한 위치에 알맞은 용량을 넣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몸 입장에서 보톡스는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맞으면 몸이 항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톡스가 근육에 도달하기 전에 항체에 잡혀버려서 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행사하네, 이 병원 보톡스 저렴하네 하시면서 너무 자주 맞기보다는 적절한 주기를 가지고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보톡스 시술 주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요. 이 정도 주기를 유지하시면 내성 없이 효과를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내성이 생겼다면 다른 타입의 보톡스를 사용하거나 1년에서 한 3년 정도 휴지기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시술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정리하자면 보톡스 자체는 나쁜 시술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만 사용하면 주름 예방, 주름 개선, 윤곽 교정까지 꽤 많은 걸 도와주는 아주 좋은 시술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와 용량으로 적절한 시술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아야 하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셔야 호구되지 않는 시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시술은 필러입니다. 필러도 마찬가지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차이인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지방층이 좀 얇아지고 조직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술자의 숙련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부위에 따라서도 이 숙련도에서 오는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조심해야 할 부위 첫 번째는 코필러입니다. 코필러는 비수술로 간단하게 코를 높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잘 자리 잡고 있던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코는 얼굴에서 필러가 가장 퍼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코 근육도 계속 움직이니까 평소 웃거나 말할 때 코 주변 근육이 필러를 조금씩 누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콧대가 다시 낮아진 줄 알고 또 필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전의 필러 위에 새로운 필러가 계속 쌓이면서 코가 더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티가 확 나는데요. 그리고 코 필러의 진짜 무서운 점은 혈관 막힘이에요. 코는 주변에 눈이나 피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필러가 잘못 들어가면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부위는 미간 필러입니다. 미간 역시 혈관이 정말 촘촘한데요. 그리고 그 혈관들은 눈과 뇌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필러가 여기서 혈관을 막으면 진짜로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혈류가 잠깐만 막혀도 미간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괴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 주름은 필러를 많이 달아본 병원이 아니면 보톡스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러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녹는 필러를 선택하세요. 녹는 필러의 대표적인 성분은 히알루론산인데요. 히알루론산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가능한데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녹는다는 말은 인위적으로도 쉽게 녹일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체내 성분 주사인 히알라제 주사로 바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구 필러나 흡수되지 않는 필러는 문제가 생기면 거의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이 변형이 되거나 섬유화가 생기면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물론 요새는 연구 필러를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특히 50대 이후에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애초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시술은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 전문가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의아하시죠. 그럼에도 실리프팅을 말씀드리는 건 실리프팅이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시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술의 원리를 아시면 실리프팅 자체가 나쁜 시술이 아니란 걸 아실 건데요. 실리프팅은 작은 가시 같은 돌기가 달린 실을 피부 밑에 넣어서 처진 살을 끌어올리는 시술입니다. 이 가시가 피부 조직을 딱 걸고 위로 당겨주는 원리인데요. 그리고 실이 들어가면 우리 피부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장의 리프팅 효과에 더해서 서서히 나타나는 탄력 개선 효과까지 챙기는 좋은 시술인데요. 문제는 실리프팅이 잘 맞는 얼굴이 있고 효과를 못 보는 얼굴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을 얼마나 넣느냐 보다는 시술자가 여러분의 얼굴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얼굴이 처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처짐의 원인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방이 아래로 내려와서 생기는 처짐, 어떤 분은 근막층이 약해져서 생기는 처짐, 또 어떤 분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처짐 등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만 많이 넣으면 당겨지겠지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 텐션을 너무 과하게 주면 겉에서 실 라인이 비치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효과를 못 보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처짐의 핵심 원인이 볼지방 늘어짐이라면 실리프팅만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만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리프팅 레이저 장비를 병행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막층이 단단하고 기본 구조가 잘 받쳐주는 분들은 실리프팅 시술로 뚜렷한 V라인과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시술은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요즘 연예인들이 자주 받는 시술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유명하니까 효과가 확실하겠지 하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비싸니까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비싼 시술을 선택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리프팅이 각자의 얼굴마다 내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레이저 리프팅은 크게 초음파와 고주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원리도 다르고 효과도 잘 낼 수 있는 얼굴도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의 판단이 잘못되면 비싼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세라나 슈링크, 더블로 같은 초음파 리프팅은 안쪽을 태워서 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살집이 좀 있는 얼굴에는 초음파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태울 조직이 많기 때문에 리프팅 반응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얼굴살이 없다면 초음파 계열 리프팅은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적은 얼굴에 지방을 태우면 꺼짐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살이 많이 없는 분들은 고주파 리프팅이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시술로는 써마지나 올리지오, 인모드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고주파 계열 리프팅은 피부층에서 탄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서 볼꺼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볼살이 많다면 고주파 계열 리프팅은 적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나와 맞지 않는 시술이라면 리프팅 시술도 호구되는 시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이 사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효과까지 못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의 지방량, 조직 상태, 처짐 원인을 분석해주는 병원을 잘 찾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에 특히 호구되기 쉬운 시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시술을 찾아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시술을 찾으려면 내 얼굴을 상세히 분석해주는 시술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술은 무조건 나쁘지도 무조건 좋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얼굴, 나의 나이, 나의 피부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기준만 확실히 갖고 계시면 더 이상 호구되는 시술을 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비싼 비용 때문에 시술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젊어질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